1981년 8월 4일 서울 원효로. 해가 진 지 한참이 지난 시각, 한 남녀가 높은 철책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잠긴 대문을 넘었습니다. 안쪽에서 자물쇠를 풀고 아내를 들여보내는데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코를 틀어막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여름밤 공기를 뚫고 밀려오는 것은 사람의 몸이 썩어가는 냄새였습니다. 방이 20개, 불상과 부적이 켜켜이 쌓인 복도는 미궁처럼 이어졌고 그 미궁의 끝에서 남자의 손전등이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검붉은 무릉덩이, 발밑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구덕이었습니다. 세구의 시신, 71살의 점술가, 19살의 가정부, 6살의 수양딸. 죽은 지 약 13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3번 세상을 뒤흔듭니다. 처음은 잔혹한 살인 그 자체로, 두 번째는 범인으로 몰린 한 여성에게 가해진 끔찍한 고문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살인을 수사하던 형사가 피해자의 돈을 훔치다 적발된 경악스러운 반전으로.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용산경찰서 수사본부가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피해자의 정체였습니다. 원효로, 높은 철책 너머의 2층 목조 건물. 등기부를 뒤져보니 연건평 60평에 방이 20개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1980년대 초 용산에 이런 규모의 개인저택이 존재한다는 사실부터가 수사관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감식반원들은 방마다 빼곡히 들어찬 물건들 앞에서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금빛 불상이 놓인 불단 옆으로 오색 천이 늘어져 있었고 벽에는 한자로 빽빽하게 쓴 부적이 액자째 걸려 있었습니다. 불교와 무속의 물건이 한 공간에 뒤섞여 층층이 쌓인 모양새는 누군가의 수십 년 세월이 응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사람이 사는 겁니까? 절입니까? 감식반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은 화장실을 찾아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꺾이고 방이 이어지고 또 꺾이고 그 구조 자체가 미궁이었습니다. 집주인의 이름은 윤씨, 나이 71.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불교 수행자이자 점술가라고 밝힌 여성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원효로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금강산에서 득도를 했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떠돌았습니다. 소문의 진위는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을 믿고 철책 안으로 들어선 사람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자유당 정권 시절부터 이 집의 대문을 두드린 사람들 가운데는 정계의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가 있었고 재계 인사가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좁은 골목 끝에 멈추면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문을 열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철책 안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선거철이면 발걸음이 더 잦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한 번 점을 보는데 복채가 수백만 원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주변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1981년에 수백만 원,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은행 기록과 부동산 등기를 추적하자 윤 씨의 재산 규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원효로 저택의 대지 110평, 전남 순천의 400평짜리 주택 부지, 여러 은행에 분산된 예금은 합산하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모두 합쳐 약 5억 원. 미혼의 점술가가 홀로 쌓아올린 재산치고는 놀라운 규모였습니다. 장학사업, 자선활동, 사찰 불사에도 이름을 올려 명예직만 49개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친척들을 한 명씩 불러 조사를 시작하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모는 남한테는 크게 쓰셨어요. 절에 시주할 때는 수천만 원도 내놓으셨지. 그런데 피부치한테는 10,000원 한 장이 그렇게 아까우신 거야. 한 친척의 말이었습니다. 명예직 49개와 대조적으로 윤 씨는 친척들에게 돈에 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인색했습니다.
빌려달라는 말에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명절에 찾아가도 교통비조차 쥐어주지 않았다는 증언이 여러 친척에게서 반복되었습니다. 아이 학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너희가 벌어서 써라고 하시더라고. 절에는 몇 천만 원씩 내시면서. 또 다른 친척의 목소리에는 오래 삭힌 담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찰에는 거액을 희사하면서 형제의 자식들에게는 쌀한가마 보내지 않는 사람. 바깥 세상에서는 자선가여, 철책안에서는 인색한 독신 노인. 그 격차가 만들어낸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친척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재산 5억 원,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평생 미혼. 윤 씨가 세상을 떠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수사관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방향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저택의 구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높은 철책,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대문, 20개의 방이 미로처럼 얽힌 내부. 한 감식반원은 화장실을 찾으러 갔다가 엉뚱한 방에 들어서서 되돌아 나오기까지 몇 분을 헤맸다고 했습니다. 복도가 꺾이고 방이 이어지고 또 꺾이는 구조. 외부인이 이 집에 처음 들어와서 방의 위치를 파악하고 범행 도구를 찾아내고 사람을 해치고 빠져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러 차례 드나든 적이 있는 사람, 이 미궁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사람, 범인은 윤 씨의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용의선상에 올릴 인물을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미혼이었던 윤 씨에게 남편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은 조카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이 집을 드나들었던 사람, 재산 상속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소환 대상에 올랐습니다. 용의자 목록은 5에서 6명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모두 윤 씨와 혈연으로 이어진 이 미궁의 지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행 추정일을 7월 22일로 잡았습니다. 부검 결과와 주변 정황을 종합한 날짜였습니다. 그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겼고 해가 져도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는 한여름밤이었습니다. 윤 씨의 마지막 밤은 이렇게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방이었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는 방 안에서 윤 씨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71살 노인의 일상적인 여름밤 풍경이었습니다. 2층에는 19살의 가정부 강 씨가 있었고 6살 수양딸은 같은 2층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방 20개의 저택 안에 셋. 불단 위에 촛불이 꺼지고 텔레비전의 푸른 빛만이 안방벽을 비추고 있던 그 시각. 누군가가 이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수십 년 동안 남들의 미래를 점쳐주었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의 손금을 읽고 사주를 풀고 흉한 기운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자신의 등 뒤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만은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13일 동안 이 집의 문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81년 7월 22일 밤 수사본부가 재구성한 그날의 기록입니다. 안방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복도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텔레비전을 등지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71세 노인에게 여름밤의 텔레비전은 잠들기 전 마지막 일과였을 겁니다. 선풍기 바람이 불단의 오색 천자락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고 2층에서는 19살 가정부 강 씨와 6살 수양딸이 각자의 방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범인은 윤 씨의 뒤쪽에서 접근했습니다. 손에 쥐인 것은 쇠망치였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윤 씨의 머리에 내려 꽂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에 묻혔을 수도 있고 묻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둔탁한 소리.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쇠망치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내려쳐졌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비명이 있었을 겁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2층의 강 씨가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9살의 가정부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강 씨는 계단을 다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계단 위에서 피습당했습니다. 똑같은 쇠망치, 머리를 향해 8차례. 그리고 범인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6살 수양딸은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무엇인지 6살의 아이가 정확히 이해했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무서웠을 겁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 아래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을 겁니다. 작은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숨소리조차 죽이려 했을 겁니다. 발견되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끌려 나온 아이에게도 같은 쇠망치가 내려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머리를 쇠망치로 여러 차례 가격당한 뒤 나일론 줄과 전깃줄로 목이 졸렸습니다. 타격 후 교살. 범인은 확실하게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주목한 것은 금고였습니다. 안방에 있던 금고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든 돈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돈은 안 가져갔어? 수사관 한 명이 말했습니다. 급해서 못 가져간 건가? 세 사람을 죽이고도 금고를 열 여유는 있었는데 돈을 챙길 여유가 없었다고?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고는 열려 있는데 돈은 남아 있다. 이 모순은 범행 동기를 추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왜 가져가지 않았는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범인은 범행 후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대문은 다시 잠겼습니다. 높은 철책 너머 원효로의 골목은 여전히 고요했고 서울의 한여름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23일,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7월 24일, 25일,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이면 서울의 기온은 30도를 넘겼고 밀폐된 저택 안의 온도는 그보다 훨씬 높았을 겁니다. 시신 3구가 놓인 밀폐 공간에서 부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철책 바깥으로는 원효로의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저녁이면 골목마다 밥 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한여름의 열기가 3구의 시신을 서서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피는 바닥에 스며들어 시체에서 흘러나온 부패액과 뒤엉켰고 구더기가 바닥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약 13일. 아무도 이 집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은 윤 씨의 삶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미혼으로 살았고 가정부와 수양딸만이 이 넓은 저택의 유일한 식구였습니다. 친척들과의 관계는 돈을 둘러싼 긴장으로 가득했고 점을 보러 오는 고객들은 정해진 날에만 찾아왔습니다. 71세 노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대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달려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이 20개인 넓은 저택이 오히려 이 고립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철책은 바깥 사람의 시선을 차단했고 미로 같은 내부 구조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밖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부유했지만 외로웠던 삶의 구조가 죽음 이후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81년 8월 3일, 윤 씨의 조카가 이모의 부재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이날이었습니다.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조카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4일 오후 9시, 조카는 아내 고 씨와 함께 원효로 저택을 찾았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조카가 철책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고 씨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밀폐된 공간에 약 13일 동안 갇혀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고 씨가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악취였습니다. 여름 한복판, 밀폐된 목조 건물 안에서 약 13일 동안 방치된 시신이 뿜어내는 냄새. 그것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었습니다. 조카 부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이 출동했고 서울은 이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유한 점술가의 저택에서 3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다음 날 아침 신문의 사회면을 도배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조카 부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찰의 시선은 안으로 함께 들어간 조카의 아내 고 씨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 피해자의 조카 며느리, 그리고 재산 상속의 직계 라인에 서 있는 사람. 경찰은 아직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본부 안에서는 이미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용산경찰서 형사들이 원효로 저택에 도착한 것은 8월 4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에 이르기까지 형사들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악취가 벽처럼 밀려왔습니다. 손수건으로 코를 막아도 옷깃을 끌어올려 입을 가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냄새는 피부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을 지나 안방으로 향하는 복도, 손전등 불빛이 바닥을 훑자 형사 한 명이 발을 멈췄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피와 부패액이 뒤엉킨 검붉은 액체가 마룻바닥 위에 고여 발을 디디면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한 발짝 내딛자 구두 밑에서 질척거리는 감촉이 올라왔습니다. 바닥 위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더기였습니다. 수만 마리. 바닥을 뒤덮고 벽을 타고 시신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종아리를 물어뜯더라고. 바짓단을 걷어올리는데 구더기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아. 현장에 최초로 진입한 형사의 증언이었습니다. 8월에 밀폐된 목조 건물, 약 13일, 시신 3구. 형사들 중 일부는 현관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구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식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안방에서 윤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이었습니다. 극심한 부패로 얼굴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두개골에 쇠망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함몰 흔적이 여러 군데 확인되었습니다. 목에는 나일론 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계단 근처에서 가정부 강 씨의 시신이 2층 방에서 수양딸의 시신이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머리에 둔기 타격 흔적과 목에 졸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감식반은 시신의 상태만으로도 범행의 잔혹함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 씨의 두개골에는 최소 5군데 이상의 함몰이 있었고 강 씨의 머리에는 8차례의 타격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6살 수양딸의 시신은 침대 옆 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작은 몸에도 어김없이 같은 방식의 상흔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머리를 가격당한 뒤 나일론 줄과 전깃줄로 목이 졸려 있었다는 점에서 범인은 단 한 사람도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현장에서 어떤 증거를 채취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현장을 둘러본 뒤 현장 보존 상태가 심각하게 부실하며 부패가 너무 진행되어 확보할 수 있는 물증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검사의 판단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부패의 정도가 너무 심해 정밀 감식 자체가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문 채취, 족적 확보, 혈흔 패턴 분석,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절차가 이 현장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악취와 부패액 속에서 장갑을 낀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는 것 자체가 형사들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사본부 형사들이 저택 안을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개의 방, 그 안에 쌓인 물건들, 혹시 범행 몽기를 밝힐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형사들은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금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을 세우려는 조급함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원래 어디 있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됐어. 감식반이 현장 기록을 끝내기 전에 다 흐트러뜨려 놓은 거야. 나중에 한 감식반원이 토로한 말이었습니다. 현장 보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었는지, 범인이 건드린 것인지 형사가 건드린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 13일간의 부패로 이미 물증이 상당 부분 소실된 상황에서 남아있던 증거마저 형사들의 손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물증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문이 없었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족적도 없었습니다. 범행 도구인 쇠망치에서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약 13일간의 부패와 형사들의 무분별한 현장 뒤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남은 것은 정황뿐이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정황들을 끼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방 20개의 복잡한 구조. 이 집을 여러 번 드나들어 내부 구조를 아는 면식범의 소행이라는 판단. 둘째,
금고가 열려 있었지만 돈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 단순 강도가 아니라 원한이나 다른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 셋째, 피해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재산 상속의 최우선 대상은 조카들. 용의자 5-6명의 목록 가운데 수사관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 46세, 피해자 윤 씨의 조카 며느리.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고 씨의 신상이 올라왔습니다. 명문 여중고를 거쳐 서울소재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여성. 졸업 후에는 보험회사 외무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서울의 경찰청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 주변 사람들은 고 씨가 윤 씨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파고든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고 씨가 윤 씨에게 아파트를 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요청이 거절되었다는 사실. 경찰은 여기에 재산 상속 동기를 더했습니다. 면식범, 재산 동기, 아파트 구입 거절에 따른 원한, 세 개의 정황이 고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증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1981년의 수사관들에겐 물증의 부재는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증보다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백. 1981년 8월 6일, 사건 발생 후 불과 이틀 뒤 고 씨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영장은 없었습니다. 8월 6일 새벽, 고 씨는 용산경찰서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뒤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고 씨는 다시 강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이 고 씨를 데려간 곳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영장 없는 연행, 경찰서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의 조사. 1981년의 대한민국에서 그것은 하나의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수사.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장소에서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문.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접견 기록, 조사 시간, 참여 인원. 그러나 호텔방 안에서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갔는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사들이 고 씨를 경찰서가 아닌 호텔로 데려간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기록 바깥의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 씨를 덤댕한 것은 하 씨를 비롯한 형사 3명이었습니다. 하 씨는 경력 13년의 베테랑 형사로 수사본부에서 이 사건의 핵심 수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호텔방 안에서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22일 밤에 어디 있었습니까? 고 씨는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다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다고. 평범한 여름밤이었다고. 형사들은 같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또 다시 했습니다. 고 씨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러자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윤 씨한테 아파트 사달라고 했지? 네, 한 적 있습니다. 거절당했지? 네.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고 씨는 부인했습니다. 형제들은 고 씨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호텔에서 두 번째 호텔로, 이틀 뒤에는 세 번째 호텔로. 장소가 바뀔 때마다 고 씨는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이동하는 차 안에서 뿐이었습니다. 호텔 방문이 닫히면 다시 같은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고 씨가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흔들어 깨웠습니다. 형사들은 교대했지만 고 씨에게 교대는 없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여기가 몇 번째 호텔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면을 박탈당한 인간의 몸과 정신에는 일정한 순서로 전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피로와 짜증이, 이틀째부터는 집중력과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흘이 넘어가면 환각과 환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과 하지 않은 말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형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자신의 기억인지 남의 이야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과 의지를 무너뜨리는 체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 씨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형사들은 고 씨의 옷을 벗겼습니다. 양손에 수갑을 채운 채 욕조 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코와 얼굴에 물을 들이붓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이 코로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침과 규역질 사이로 들려오는 것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죽인 거 맞지? 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물고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신을 구타했고 발로 밟았습니다. 46세 여성의 몸 위로 군화 바닥이 내려 찍혔습니다. 그리고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상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루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자백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서 나가게 될 거야. 검찰에서 번복하면 다시 데려와서 전기고문을 하겠다. 형사들은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고 씨는 쓰고 또 썼습니다. 형사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면 찢어버리고 다시 쓰게 했습니다. 8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에만 12개의 자필 진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10여일 동안 총 80회 100장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원고지로 치면 수백 장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반듯했지만 날이 갈수록 글씨는 흐트러지고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갔습니다. 형사들은 그럴 때마다 종이를 구겨버리고 새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 씨의 남편도 별도의 장소에서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7일간이었습니다. 검찰청 계장이라는 직함은 아무런 방패가 되지 않았습니다. 곤봉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내민 종이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가 범인인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자술서. 그것이 자발적인 판단이었는지 고통을 멈추기 위한 항곡이었는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 씨가 옮겨 다닌 호텔은 모두 7곳이었습니다. 영장 없이 감금된 기간은 8월 6일부터 17일까지 11일. 그 11일 동안 고 씨의 알리바이는 12차례 번복되었다고 경찰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복이 고 씨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는지, 잠을 재우지 않고 물을 붓고 발로 밟은 끝에 나온 것이었는지는 이후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쟁점이 됩니다. 1981년 8월 13일. 연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고 씨는 자백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고 씨는 나중에 법정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살려만 준다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에 자백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수사본부에는 안도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자회견뿐이었습니다. 2981년 8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용산경찰서는 기자회견장을 열었습니다. 고 씨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반짝이 원피스에 흰 운동화, 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손수건 너머로 흐느끼리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 여성에게 쏠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고 씨가 말했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어서 죽여달라. 울음이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고 씨의 사진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원효로 살인사건 용의자 자백이라는 제목 아래 고 씨는 이미 범인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론의 판결은 끝나 있었습니다. 용산서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범행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7월 22일 오후 3시 30분 고 씨가 원효로 저택에 도착합니다. 윤 씨에게 아파트를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거절당합니다.
부엌으로 가서 쇠망치와 나일론줄을 준비합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윤 씨의 머리를 5차례 내리칩니다. 비명을 듣고 내려온 가정부 강 씨를 계단에서 8차례 가격합니다. 2사람을 나란히 눕혀 목을 조릅니다. 2층으로 올라가 수양딸을 찾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합니다. 폐물을 챙깁니다. 밤 10시 20분 저택을 빠져나옵니다. 도책에서 퇴거까지 총 50분. 3사람을 제압하고 살해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폐물을 챙기기까지 걸린 시간이 50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 씨의 체형은 비만 쪽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46세의 비만 체질 여성이 50분 만에 3사람을 쇠망치로 때려 죽이고 목을 졸라 확인 사살까지 한 뒤 20개의 방을 돌아다니며 폐물을 챙겼다는 이야기. 더구나 그중 한 명은 계단을 내려오다 피습당한 19세의 젊은 여성이었고 범인은 그 여성을 제압한 직후 2층으로 올라가 침대 밑에 숨은 아이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20개의 방 가운데 아이가 어디에 숨었는지를 파악하고 찾아내고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50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장의 발표에서 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장이 직접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원피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3사람을 쇠망치로 때려서 죽였는데 옷에 피가 한 방울도 안 묻었다는 겁니까? 서장은 답변을 얼버무렸습니다. 쇠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면 피는 사방으로 튑니다. 타격한 사람의 옷에, 얼굴에, 손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3사람을 연달아 가격했다면 범인의 의복은 혈흔으로 뒤덮여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 씨의 원피스에서 피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서장이 직접 인정한 것입니다. 물증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고 씨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인 쇠망치에서도 금고에서도 문손잡이에서도 고 씨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유일하게 내세운 간접물증은 고 씨가 소지하고 있던 윤 씨의 폐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폐물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폐물은 수사 과정에서 형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고 씨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고 씨가 현장에서 훔쳐나온 것이 아니라 형사의 손을 거쳐 고 씨에게 건네진 것이었습니다. 폐물의 경위를 기록한 자술서 역시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자백, 그것만이 경찰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백은 7개의 호텔을 존전하며 잠을 재우지 않고 물을 붓고 발로 밟아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8월 21일 담당 부장검사가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고 씨의 자백을 녹음했습니다. 테이프 속 고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범행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말투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나중에 이 녹음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10여일 동안 80회에 걸쳐 100장 넘는 진술서를 쓰고 또 썼던 사람. 같은 내용을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그 이야기는 마치 실제 기억처럼 입에 붙게 됩니다. 형사들이 만들어준 시나리오를 수십 번 되뇌인 끝에 고 씨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진짜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8월 28일 3차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검사 앞에 앉은 고 씨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고 씨가 말했습니다. 이전에 한 자백은 모두 거짓입니다. 경찰이 시킨 대로 한 것입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녹음 테이프에서 본인이 직접 범행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형사들이 알려준 내용을 외워서 말한 것입니다. 80번을 쓰면 누구라도 외워집니다. 기자회견에서 죽여달라고 울부짖던 여성이 열흘 만에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경찰은 당혹했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백이 진짜인가, 고문의 산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법정에서 내려져야 했습니다. 1981년 9월 11일 검찰은 고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에 적힌 혐의는 강도살인, 재물을 탈취할 목적으로 세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 씨의 목숨이 법정 위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인 9월 28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꽉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앞줄을 차지했고 그 뒤로 고 씨의 가족들과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 2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걷는다기보다 끌려온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허리가 앞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상체를 세울 수 없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양쪽 교도관의 팔에 매달리다시피 한 채 피고인석까지 이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3명을 쇠망치로 때려 죽였다고?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같은 의문이 법정 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봤던 고 씨와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고 씨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 반 전 손건견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죽여달라고 울부짖던 여성. 그때는 최소한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혼자 힘으로 피고인석까지 걸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고 씨는 양손으로 피고인석 앞 책상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한 채 대답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고문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한 것입니다. 법정안이 한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검찰 측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찰은 자백 녹음 테이프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테이프 속 고 씨는 범행 과정을 막힘없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는 목소리는 차분했고 범행 순서를 정확하게 짚어나갔습니다. 변호인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누구나 보듯이 허리가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변호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꾀병은 이틀입니다. 6개월을 앓을 수는 없습니다. 기소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법정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고문의 증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재판부는 신체 감정을 명령했습니다. 11월 3일 서울대병원의 감정 결과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요추부와 전흉부의 심한 통증, 허리 운동이 곤란한 상태, 양쪽 대퇴부로 퍼지는 방사통, 의료진의 소견은 영악했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의 기록도 법정에 올라왔습니다. 허리와 가슴에 멍이 있었고 왼쪽 손목뼈가 탈구된 상태였습니다. 손목뼈는 같은 방 재소자가 맞춰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원이 아닌 같은 감방의 수감자가 빠진 뼈를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치소에 입소할 당시 의료 기록에는 고 씨의 왼쪽 손목이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구타당하면서 손목뼈가 빠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같은 방 재소자가 경험에 의존해 뼈를 맞춰준 것이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근육통을 호소하여 시험 조건이 극히 미달. 탐지기에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몸이 망가져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총 8회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20여 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고 씨의 장녀도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딸이 판사 앞에서 어머니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단 하나로 압축되었습니다. 자백의 임의성. 고 씨의 자백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었느냐, 고문과 강압에 의한 것이었느냐. 물증이 없는 이 재판에서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여부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유일한 갈림길이었습니다. 경찰은 고문을 부인했습니다. 상대가 여자이고 남편이 검찰청 계장입니다. 고문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수사본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청 직원의 아내를 고문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온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감정서, 구치소 입소 기록, 같은 방 재소자의 증언, 그리고 허리가 꺾인 채 교도관에게 부축받으며 법정에 들어오는 고 씨의 몸 자체가 1982년 1월 21일 8회 공판. 검찰은 구형을 했습니다. 사형.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을 쇠망치로 살해한 잔혹한 범행. 검찰은 자백 녹음 테이프와 정황 증거를 근거로 최고형을 요구했습니다. 고 씨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덜구었습니다. 양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남편과 장녀가 고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형 구형. 재판부는 선고일을 11일 뒤인 2월 1일로 잡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정 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판결이 한 여성의 목숨만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근본적인 방식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982년 2월 1일 서울 형사지방법원. 법정 복도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은 개정 전에 모두 찼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복도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고 씨의 남편, 장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방청석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펼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사건의 선고 공판. 그 결과가 어느 쪽이든 내일 신문에 일면을 장식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고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교도관 2명에게 부축받고 있었습니다. 기소된 지 5개월, 허리는 여전히 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석에 도착한 고 씨는 양손으로 앞 책상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에도 허리가 꺾여 앉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듯 서 있는 쪽을 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 이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은 먼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자백 녹음 테이프, 고 씨의 자필 진술서, 정황 증거, 그리고 그 증거들이 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팔꿈치와 다리에 멍든 자국이 있었고 잠을 자지 못했으며 부당한 신체의 장기 구금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해졌다고 인정된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경찰 수사 전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없이 10일간 호텔 등 7개소를 전전하며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충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은 고문과 첩박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 고 씨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짚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했습니다. 신체 감정서의 내용, 구치소 입소 당시 확인된 멍과 손목뼈 탈구, 같은 방 재소자의 증언, 검사가 녹음한 테이프에서도 고 씨의 왼팔에 상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대목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재판부는 경찰이 부인한 고문을 증거 하나하나를 들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물증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범행 당시 입었다는 원피스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점,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범행 도구에서 피고인과 연결되는 직접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점. 재판장은 이 세 가지를 나란히 짚은 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백 이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백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낭독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재판장의 입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한 박자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 씨가 앞으로 엎드렸습니다.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했습니다. 소리가 법정 전체를 채웠습니다. 5개월 만에, 아니 8월 6일 호텔로 끌려간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울음이었습니다. 방충석이 폭발했습니다. 고 씨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0여 명의 방충객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만세를 외쳤고 여기저기서 손뼉을 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법정 경위가 정리에 나섰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뒤엉킨 법정 안은 선고 직후 몇 분 동안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검찰 쪽은 고요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홀로 검사석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다가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검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형을 구형한 검사가 무죄 선고를 받아든 순간이었습니다. 사형 구형에서 무죄 선고.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곧바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당시 사법부의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1981년 군부 독재 시대, 경찰의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을 배제한다는 것은 재판장 개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직후 재판장에게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에서 나돌았습니다. 그만큼 이 판결은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강압적으로 얻어낸 자백을 법원이 정면으로 배척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적법한 수사 절차를 요구하고 직접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판결. 당시의 사법 환경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인 소신 판결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 사법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는 다른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 진범이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71세 노인과 19세 가정부, 6살 아이,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은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의 환호 뒤에는 그 사실이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고 씨를 고문하고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을 해결했다는 공로로 특진 대상에까지 올랐던 그 형사, 하 씨. 그의 손이 피해자의 예금 증서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은 무죄 판결이 나고 며칠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1981년 10월 고 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 시기, 수사본부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윤 씨의 통장과 예금 증서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압수품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윤 씨의 재산 규모는 수사 초기부터 확인된 바 있었고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된 예금 내역을 목록화하는 것이 하 씨에게 맡겨진 업무였습니다. 통장과 증서를 합치면 수십 개가 넘었습니다. 하 씨는 한 장 한 장 대조하며 압수품 목록과 맞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3장의 예금 증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합계 550만 원. 1981년에 550만 원이면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 씨는 이 3장의 증서가 압수품 목록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감식이 부실했던 탓에 수거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었습니다. 목록에 없는 증서, 아무도 이 3장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 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다른 형사들의 발소리가 간간히 들렸지만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 씨는 3장의 예금 증서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남긴 예금 증서를 그 살인을 수사하는 형사가 주머니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를 고문해 자백을 받아내는 한편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고 씨의 머리 위에 쇠망치를 들어 올리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윤 씨의 금고에 손을 넣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하 씨는 증서를 곧바로 현금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언론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에 움직일 생각이었을 겁니다. 한참이 지난 뒤 하 씨는 지인을 통해 시중은행 지점에서 이 증서를 현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증서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습니다. 하 씨에게서 지인에게, 그 지인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중간 경유자가 늘어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 직원의 눈이 멈췄습니다. 증서의 명의는 사망한 윤 씨였고 이 사건은 서울 전체가 알고 있는 유명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름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예금 증서를 제3자가 현금으로 바꾸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창구 직원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은행은 인출을 보류했습니다. 1981년 10월 14일 은행 측은 수상한 인출 시도를 용산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현장에 형사를 보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형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증서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선은 하 씨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형사가 다름 아닌 하 씨 본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수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훔친 증서의 인출 시도를 신고받고 자신이 출동한 것입니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현장에 수사관 자격으로 도착한 셈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 씨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보고서를 올렸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서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모든 길이 하 씨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고 그것을 막을 방법은 이미 없었습니다. 10월 17일 하 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력 13년의 형사, 고 씨를 호텔에서 물고문했던 손, 80회에 걸쳐 진술서를 쓰게 했던 손, 그 손이 피해자의 예금 증서를 훔쳤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경찰 조직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고문 경찰에 이어 도둑 경찰, 언론은 이 두 단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신뢰가 바닥을 찍은 순간이었습니다. 치안본부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치안 총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연쇄적인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용산서장은 직위 해제 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과장은 의원 해임되었습니다. 형사계장과 형사반장은 파면. 하 씨를 포함해 총 4명의 경찰 간부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고문경찰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찍혔다는 말이 언론에 실렸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경찰의 처우 개선과 자질 향상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징역 1년 6개월. 판결문의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수사 대상의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공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 씨는 복역 후 경찰을 떠났습니다. 서울 남산 인근에서 막국수집을 차렸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고 씨는 바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자백 녹음 테이프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범행 현장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고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채 2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1982년 6월 10일 2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기각. 고문에 의한 자백의 임의성을 부정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6월 17일 고 씨가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구속된 날로부터 약 10개월 만이었습니다. 구치소 문을 나서는 고 씨의 모습은 10개월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펴지지 않았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마중 나온 남편이 고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 씨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결론을 받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고 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지만 머리 위에는 여전히 살인 혐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언제든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자유로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2년 8개월이 흘렀습니다. 1985년 2월 26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죄 최종 확정. 기소로부터 3년 5개월. 원효로의 저택을 문을 열었던 그날 밤으로부터는 3년 7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죄 확정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고 씨 일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감금, 고문, 허위 자백 강요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1986년 2월 3일 법원은 고 씨 일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문 한 장이 되돌려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 씨의 허리는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일간의 고문이 46세 여성의 척추를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법정에 교도관 2명에게 부축받으며 들어왔던 모습. 변호인이 허리가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상태가 평생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검찰청 계장. 아내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동안 직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 700만 원은 소송비와 생활비로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대학을 중퇴해야 했습니다. 학비를 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법정에서 어머니의 무죄를 호소하던 그 증인석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고 씨 가족은 서울 선북구의 산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아래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원효로 저택의 20개 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 2억개짜리 집에서 고 씨는 남은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한 무죄였습니다.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한편 고 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이미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8월 4일 밤 감식이 끝나기도 전에 형사들이 저택 안을 뒤지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물증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13일간의 부패로 소실된 증거에 형사들의 손이 더해져 원래 상태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용의자 목록은 여전히 5-6면이었지만 고 씨를 제외하면 나머지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깊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초기 수사에서 고 씨 한 사람에게 모든 역량을 집중한 대가였습니다. 다른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정밀하게 확인하거나 그들의 동선을 추적하거나 재산 관계를 파고드는 작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 씨가 범인이라는 확신 아래 나머지 가능성을 모두 닫아버린 수사의 대가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수사 인력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고 원효로 살인사건 파일은 미제 사건함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효로의 저택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사람이 살해된 집. 동네에서는 이미 흉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철책 위로 담쟁이 덩굴이 우거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랐습니다. 높은 철책과 20개 방으로 이루어진 점술가의 성체는 주인을 잃은 뒤 서서히 도시 속에 폐허가 되어 갔습니다. 문패 2개가 걸려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불단에는 먼지가 겹겹이 쌓였으며 천장에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집. 윤 씨가 살아있을 때 정계와 재계의 인사들이 줄을 섰던 그 대문 앞을 이제는 아무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1996년 8월 4일. 범행일인 1981년 7월 22일로부터 정확히 15년이 되는 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영구 미제가 되었습니다. 설령 내일 진범이 밝혀진다 해도 법은 더 이상 그를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훨씬 전에 이 사건의 마지막 증거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1988년 3월 12일 밤 8시 20분경 원효료의 저택에 불이 난 것입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목조 건물이었으니 전기 합선이었을 수도 불황자의 실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진압되었지만 20개의 방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불단도, 부적도, 복도도, 계단도. 범행 현장의 마지막 흔적이 잿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1996년 8월 4일, 공소시효마저 만료되었을 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3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살인 그 자체를 말할 때는 윤노파 피살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1981년 8월 22일 밤, 서울 용산구 원효료의 저택에서 71세 점술가와 19세 가정부, 6세 수양딸이 쇠망치에 맞아 숨지고 목이 졸린 사건. 3사람의 죽음은 약 13일 동안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고 여름 한복판 밀폐된 공간에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패했습니다. 고문과 재판을 말할 때는 고씨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조카 며느리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영장 없이 11일간 호텔을 전전하며 물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80회에 걸쳐 100장이 넘는 진술서를 강제로 작성한 끝에 거짓 자백을 한 사건.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정면으로 배척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수십 년 동안 남들의 미래를 점쳐주었습니다. 정치인의 운명을 읽었고 사업가의 재물운을 짚었고 평범한 사람들의 궁금증에 답했습니다. 금강산으로 득도했다는 소문의 진위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이들은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약 5억 원의 재산이 쌓였고 각종 간체의 명예직이 수십 개 붙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만은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안방 텔레비전 앞에서 맞이한 마지막 밤, 71년의 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이 그토록 잔혹했다는 것을 윤 씨 본인은 알았을까요? 19세의 강 씨는 가정부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계단을 내려왔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19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려던 나이였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이 집에서 일하며 무엇을 모으고 있었는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6세의 수양딸은 침대 밑에 숨었지만 발견되었습니다. 6세 아이가 어둠 속에서 느꼈을 공포를 상상하는 것조차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사건 기록 속에서 피의자 번호로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고 씨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2심에서 대법원에서 3번 모두 무죄.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법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서진 척추를 되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잃은 직장을 되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중퇴한 대학을 되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붙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고 씨의 남편은 퇴직금 700만 원을 소송비와 생활비로 모두 쓴 뒤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삼북고 산동계의 작은 집에서 두 사람은 남은 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고 씨의 허리는 끝내 펴지지 않았습니다. 영구 척추장애. 11일간의 고문이 남긴 흔적은 판결문보다 오래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을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한국 사법 역사에서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적법한 수사 절차의 요구, 직접 증거 원칙의 정립, 이후 수많은 재판에서 인용된 선례. 그 선례의 대가를 치른 것은 고 씨의 척추와 고 씨 가족의 삶 전체였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시기에 발생한 또 다른 고문 조작 사건과 함께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가혹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두 사건 모두 물증 없이 자백에만 의존한 수사였고 두 사건 모두 무고한 사람이 기소된 뒤 진범을 찾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원효로의 저택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습니다. 진범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예금 증서를 훔친 형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죽음, 한 여성의 부서진 척추, 한 가족의 무너진 삶,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진범. 이 사건이 남긴 것은 해결되지 않은 질문 하나뿐입니다. 1981년 7월 22일 밤 원효로의 철책을 넘어 저택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뒤 다시 그 문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밤 누가 그 철책을 넘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